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이 추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9.9도였습니다. 전국이 이틀째 기록적인 한파에 갇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80대 여성이 쓰러져 숨지고 버스가 얼어붙어 멈춰서는 등 강추위 때문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태용 기자가 매서웠던 오늘 추위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 정수기에 물을 붓자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곧바로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와, 이게 되게 신기하다. 밖으로 나와 돌에 물을 따라봤더니 마술처럼 그 자리에서 얼음 기둥이 솟아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추우니까 이제 커피 마시려고 물을 따랐는데 따르자마자 얼어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9.9도. 보통 닷새 이상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일 때 얼어붙는 한강이 이번엔 이틀 만에 얼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호수공원도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추웠던 포천을 찾아가 젖은 수건을 널어봤습니다. 동장군이 엄습한 이곳 포천은 오늘 오전 영하 2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젖은 수건이 5분 만에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전북 진안의 한 사찰에서는 정화수가 얼면서 고드름이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마이산 경내 안에는 보통 20도, 25도 정도 내려갑니다. 5시경쯤에 정화수물을 떠서 또 다시 올렸어요. 근데 바로 1시간 안에 그 고드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원도 철원은 영하 28.1도, 설악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43.3도까지 떨어진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강추위 속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삼성역을 지나던 한 버스. 갑자기 모든 승객이 일어나 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뒷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한파를 뚫고 달리던 버스가 고장난 겁니다. 지금 한파 때문에 차가 얼어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고 뒷차를 타시거나 내리셔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노인이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울산의 한 상가에서는 수도관이 터져 물을 뒤집어 쓴 건물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였고 부산에서는 한파의 강풍까지 겹치면서 넘어진 철제 표지판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는 140건. 충북 보은의 아파트와 옥천의 축사에서는 보일러 동파 방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는 등 난방기기 화재도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난방기기 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 추위만큼 무서운 게 난방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가스 요금이 약 40% 올랐는데 그 영향이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각 세대에 도착한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춥다는 말과 함께 난방비 걱정이 주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얼마나 나왔는지 먼저 말하고. 한 44만 얼마쯤 돼요. 30만 원 조금 넘었어요. 30만 5천 얼마인가. 그래서 보일러 트는 걸 아끼게 됐다는 시민도 있고. 관리비가 한 20만 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춥게 살아. 그냥 막 옷도 껴입고. 보일러 안에 이제 한 번씩 이제 터질까 봐 그러고 날이 안 추우면 안 틀고 그래요. 올해 가장 혹독하게 춥다는 날이 왔지만 실내 온도 줄이기는 기본이 됐고 따뜻한 물 사용을 덜 하는 방법도 찾습니다. 저는 좀 저거가 많이 나와요. 온수비. 나이가 저도 한 60대니까 온수를 자꾸 써야지 이게 피가 좀 잘 들 것 같아서 그걸 즐겨서 하는데 이게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바람이 스며들 구멍이 없도록 하나에 3,000원짜리 단열 시트나 문풍지를 사서 붙이려 합니다. 올록볼록 하는 걸로 다 유리 창문을 그거 다 하고 문풍지로 다 막았어요. 아끼려고 집에서도 옷, 양말도 신고. 저희 아기가 있어서 계속 틀다 보니까 조금 아끼려고 이거 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도 다 올랐으니까 합쳐서 올라간 거라서 좀 부담이 좀 됩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한 주간 단열 시트나 문풍지 등 단열용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많이 찾으신 거는 이렇게 문풍지로 돼서 긴 걸로 해서 이렇게 현관에 들어올 때 있는 걸 많이 찾으세요. 다음 달 고지서는 이달분이 반영됩니다. 이번 달은 지난 12월보다 더 추워서 보일러도 더 많이 틀었을 텐데 벌써부터 다음 달 난방비 고지서가 걱정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 같은 난방비 폭탄의 충격에 더 크게 휘청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취약계층과 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추위도 난방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원과 도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방바닥은 사람이 놓을 정도의 공간만 겨우 온기가 느껴집니다. 장판 아래 깔려있는 가로 50cm 정도의 전기 패널이 유일한 난방 수단입니다. 여긴 따뜻하고 여긴 차갑잖아요. 이쪽에 발리면 굉장히 차요. 문 다 닫아놓고 꼼짝 안 하고 이불 덮으시고 있는 거죠. 뭐. 화장실 바닥엔 물이 얼었습니다. 행여나 미끄러질까 수시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이달부터는 온수도 끊겼습니다. 지금 따뜻한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전기세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한 너댓 번 틀어줬어요. 그 다음부터 아예 안 틀더라고요. 임시 방편을 이제 커피포트 여기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는 거죠. 노숙인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쉼터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쉼터는 1,0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비가 이번 달엔 1,500만 원으로 50%나 올랐습니다. 가스비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버렸고, 근데 전기세도 있고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와서 시에서 이야기는 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다 똑같을 거예요. 1년 만에 가스비는 42%, 등유 가격은 30%가 오른 상황. 한 달 사이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맘때쯤에 한 8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가 나오고 2배로 나온 거예요. 지자체의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기댈 수 있는 건 후원금뿐. 하지만 그마저도 경기 침체로 줄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다 이게 안 되거든요. 나머지 차액은 후원금으로 그렇게 했죠. 다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줄였죠. 예년간보다 이제 점점점 줄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했지만 최대 12,000원 늘어난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복지시설에 산업용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달 사용분부터 적용돼 지난달 요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 난방비 폭등 문제는 정치권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후 열린 첫 회의.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문제를 꺼냈습니다.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입니다. 역대급 난방비의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습니다. 1년 새 도시가스와 연료금이 37, 8%가 급등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더 늘려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감면폭을 더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내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모아 재난 예비비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보여주면서 정부와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가 한꺼번에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했습니다. 제때 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에서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은 정상화가 원칙이라며 예산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여야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난방비 대책과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오른다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요금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른 난방비의 가장 큰 요인은 도시가스 요금인데요. 앞으로 또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경제팀 임상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네. 자, 올 봄에 4월에 또 도시가스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르면 4월부터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이미 이번 달부터 올랐거든요. 네. 정부가 작년에 인상 발표를 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클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동결한 상태입니다. 자, 2분기에 도시가스 인상을 검토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올리면은 또 가계에 타격이 너무 크다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가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 이렇게 4번을 올렸습니다. 네. 그때가 난방을 가동하지 않을 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가 12월에 본격적으로 난방을 하고 나서 이번 달 고지서를 보고 모두가 놀란 겁니다. 이르면 4월에 도시가스비를 올리면 또 마찬가지로 당장에 체감을 하기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네. 올 겨울 또 한 번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난방 많이 안 할 때 미리 올려놓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1년 사이에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보니까 128%나 올랐던데. 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 요금도 올렸다. 뭐 이건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는 또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도 함께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유럽이 요즘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가스를 적게 쓰고 있거든요. 네. 수요가 줄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통상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가스 요금까지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죠. 맞습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여기에 가스공사 자체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가스공사는 올해 가스 요금을 단위인 메가줄당 최소 8.4원 그리고 최대 10.4원을 올려야 영업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4차례 인상을 해서 5.47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2배 가까이 더 올려야 된다 이거네요. 너무 부담이 크겠는데요? 맞습니다. 당장 난방비 인상 파동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올릴 수 있겠느냐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네. 가스공사 적자를 방치할 수만 또 없는 것도 정부의 당국의 고민입니다. 산업부는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21년부터 요금 인상 기회 7차례가 있었는데 네.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대중교통 요금도 조만간 오를 텐데요.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을 올릴지 400원을 올릴지 검토 중이고 택시 기본 요금은 바로 다음 주부터 오릅니다.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서민들 기본 일상에 만만치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주일에 서너 번 서울을 오가는 인천 시민 정모아 씨. 지금은 기본 요금 1,250원에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더해 왕복하는데 최대 3,5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검토처럼 기본 요금이 400원 더 오르면 정 씨의 왕복 요금은 4,300원으로 약 20%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기본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더 붙을 것 같긴 해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 요금도 함께 오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300원 인상으로 결정될 것 같다던 서울시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400원 인상한 논의까지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 1,650원, 버스는 1,600원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연간 운영 적자가 1조 2천억, 시내버스는 6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과감한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300원 가지고는 그 원가 보존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외부 위원들까지 좀 의견을 좀 폭넓게 들어보기 위해서 공청회나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인상을 전제로 한 논의인 만큼 시민들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경제는 좋지 않은데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먼저 가니까. 이미 한 차례 심야할증 요금을 올린 택시도
일주일 뒤 기본요금이 1,000원 더 오릅니다. 기본요금이 4,800원이 되는 건데 최대 할증 시간인 밤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6,700원까지 뜁니다. 여기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도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까지 논되는 등 교통요금 인상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식품 가격들도 줄줄이 오릅니다. 국내 생수 판매 1위 삼다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고가를 9.8%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 기준으로 500ml 병은 480원, 2리터 병은 1,080원에 판매되는데요. 삼다수 가격 인상은 5년 만입니다. 빙그레도 재료값 상승 등을 이유로 빙과류인 메로나와 비비빅 가격을 일반 소매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릴 예정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졌는데 오늘 밤부터는 눈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새벽부터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된 서울 광화문에 최아리 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지금도 많이 추운데 눈까지 내린다고요? 언제부터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서울은 춥기만 하고요. 눈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눈이 먼저 시작된 백령도는 서너 시간 만에 5cm 안팎의 눈이 빠르게 쌓여서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1.1도로 장갑을 껴고 있지만 손이 굉장히 시려울 정도인데요. 날이 추워서 눈이 내릴 때는 바로 얼어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죠. 한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돼 서해상에서는 긴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는 점차 내륙으로 유입돼서 자정을 전후해 서울도 눈이 시작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강한 눈이 집중돼 아침 출근길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거나 내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예상 적설량은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최고 10c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 내륙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늦은 오후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밤부터 또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도 눈이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눈이 올 때는 기온이 비교적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보다는 10도가량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갑작스런 추위와 눈 때문에 불편 겪으셨을 텐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벌어진 제주공항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기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공항에 몰리면서 오늘까지도 귀경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하늘길이 다시 열리긴 했지만 좌석이 여전히 부족해서 항공권을 팔겠다는 사기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공항.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항공사 발권 창구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기표를 구하느라 승객 100여 명은 아예 공항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항돼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도 일단 안 받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막막하죠.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항은 이처럼 발 디딜 틈 없이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어제 승객 4만 3천 명이 제주를 떠나지 못했지만 다행히 아침 7시 반부터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530여 편의 항공기가 투입됐고 제주공항의 이륙과 김포공항 착륙 시간도 각각 자정과 새벽 1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오후 들어 바닷길도 열렸습니다. 도무지 이제 광주 가는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배편은 진도라든지 해남 이제 가는 편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좌석이 부족하고 특히 대체기 투입이 어려운 저비용 항공사 승객의 불편이 큽니다. 4시에 와가지고 계속 줄 서가지고 대기표 받고서 이제 추가로 비행기 된 거는 다 갖고 이제 예약 취소된 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항공권 거래 글이 잇따랐습니다. 웃돈을 받고 대기표를 끊어주겠다거나 자신의 탑승권을 팔겠다는 건데 무턱대고 돈을 보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 예약은 가능하지만 개인 간 항공권 양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를 떠난 승객은 5만 4천여 명. 내일까지 제주를 출발하는 항공기 좌석은 매진된 가운데 제주공항의 귀경 정체는 모레 오후쯤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당을 위한 희생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공격과 불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장소로 국민의힘 당사를 골랐습니다. 당을 위해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이 무척 낯설다. 정당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간직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불출마 압박을 놓고 과한 당무 개입이다, 구태역이다라는 논란도 이러는데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끝까지 출마할지 말지를 저울질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과 친윤석열계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은 강력한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환영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쉽다고 밝혔지만 나경원 지지표의 흡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아마도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수도권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집단 린치 사태라며 뺄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유력 주자였습니다. 이런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힌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집요한 공격이었는데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나 전 의원은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바로 그날 오후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직설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전날 얘기한 저출산 대책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로서 거짓말, 공직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 같은 강경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했습니다. 사표 수리도 아니고 아예 해임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윤석열계의 공격이 더해졌습니다.
당 지도부의 잇따른 사퇴 압박에 이어 초선 의원 50명도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 3주 만에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포기 직후 페이스북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을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네, 정치팀 유충환 기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된 셈인데요. 지금 당 안팎에서는 입당 1년 만에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게 된 이유를 돌이켜보면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시 작년 7월이었죠. 정직 6개월을 받고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이 전 대표가 축출됐었는데요. 네. 당시 징계 사유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무마 의혹이었지만 사실상 이 전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시에 공천권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었는데 윤핵관들과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게 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사라지니라는 문자를 보냈던 보냈었죠. 게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결국 이 모든 게 윤심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라는 해석이 잇따랐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대선 때도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선대위 개편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별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랬죠. 이준석 대표는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압박에 대해서 기시감이 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유가 뭡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여당이 대통령인 자신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구 참사 초기에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었고요. 예. 외교 무대에서 여러 발언들로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불만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예산안 통과할 때도 여당이 힘있게 밀어주지 못했다라는 불만도 있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여당이 확실하게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뽑히는 여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도 있고요. 그렇죠. 이 정치권에서는 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대의 굴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스타일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일 점심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 당 분위기를 다독이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충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무인기 경보가 발령이 됐었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늑장 발령, 보고 지연 같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는지 그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 군사분계선으로 날아오는 북한 무인기 추정체가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잡은 겁니다. 그런데 1군단은 인접부대 등 군 전체의 상황을 알리는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오전 11시 전쯤 공군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포착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던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은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 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는 바로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레이더는 비행기 탐지용으로 가동돼 크기 5m 이상의 유인기를 탐지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2m 정도의 소형이었고 공군은 레이더 설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나서야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무인기를 포착한 육군의 레이더 정보가 공군에 실시간 공유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 무인기가 포착된 지 1시간 반이 지난 낮 12시가 되어야 두루미가 발령됩니다. 무인기 탐지 능력이 있던 육군은 전군에 전파를 하지 않았고
전군에 경보를 내릴 권한이 있던 공군은 즉각 탐지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군은 두루미 2단계 대응인 경공격기와 헬기부터 투입합니다. 두루미 발령이 늦어진 탓에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1단계의 경보는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과 공군, 합참 모두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도 주로 헬기를 적 무인기로 가정해 했고 드론을 동원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한 달인 내일 군은 전비검열 결과를 국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면 3천만 원을 드립니다. 계약을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한 건설사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의 이런 파격 마케팅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입주를 2년 남기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림막에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기다리던 조건 변경 옆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특별 혜택.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상, 그리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른 데하고 저희가 차별화된 게 뭐냐면 안심보장제에서 폐지하면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지원해드린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때 지급해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계약금 절반에 대한 무이자 대출도 약속했습니다. 10억 원 안팎의 분양가는 현금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뺀 2천만 원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준공 때까지 추가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입주 전까지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은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거죠. 이제 분위기상에 냉정하고 금리도 저렴하고 하니까 지금 계약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7월쯤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양만은 피하자는 고육지책. 대구의 한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의 10% 할인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달 들어선 선착순 계약자에게 축하금 400만 원 현금 지급을 추가로 내걸었습니다. 분양에 사활을 거는 건 중소건설사일수록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자금률 어딨고 전체 부담비금의 70-80% 나와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자금조달이 안 되잖아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위험 수위로 잡은 6만 2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 수 없이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을 때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까지 온 게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인 거예요. 미분양 확산의 고비를 넘기기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 마케팅 속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의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소나무를 죽이는 제선충병은 한번 번지면 막대한 산림 피해를 입는데요. 이 제선충병을 옮기는 곤충을 잡기 위해 하늘에서 농약을 숲에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범위하게 살포되다 보니 이 농약이 다른 곤충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꿀벌의 집단 실종 사태도 이 농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항 호미곶에서 머지않은 곳에 자리한 양봉장입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운 벌통은 소수고 대다수 벌통은 벌이 없어 한 곳에 쌓아뒀습니다. 소나무 제성충 항공 방제를 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양봉장입니다. 이곳에는 벌통이 원래 200개 넘게 있었지만 지금은 3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진 다 그렇지. 소규모 농가들은 아예 없어요, 이제 벌이. 벌이 보이지 않는 양봉장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부산 금정산의 양봉장에서도 벌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80통가량의 벌을 키우던 구자상 씨에게도 이제 남은 벌통은 고작 5개뿐입니다. 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올겨울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응애라는 벌 기생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만난 양봉농가들이 지목한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살포하는 농약입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제주 에어릅의 넓은 숲을 오가며 약을 살포합니다.
항공방제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벌이 힘이 있고 그 사멸률이 적고 아주 수밀력이 대단히 높았다. 소나무를 죽이는 제선충을 잡기 위한 항공방제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은 그러나 제성충과는 관계없는 다른 나무에도 내려앉습니다. 이 약품의 성분은 티아클로프리드라는 농약입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5년 동안에만 항공방제로 6만 리터, 지상방제까지 더하면 모두 9만 리터를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면적에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약품이 제선충을 옮기는 곤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0회 그러면 뭐 거의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제를 하거든요. 턱수염 한우수가 죽을 정도면 곤충들은 거의 다 죽거든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곤충 중에는 꿀벌도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3년 전 작성한 보고서는 항공방제가 실제로 꿀벌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항공방제 약품에 노출된 꿀벌들은 사망률이 올라가고 기억력과 합승 능력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귀소율, 즉 꿀을 모으러 나갔다가 벌통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약품에 노출되지 않는 벌이 평균 52%였지만 노출된 벌들은 8%로 급감했습니다. 항공방제 실시 후 7일 뒤까지 유럽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벌꿀에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꿀벌 실종의 원인 중 하나라는 양봉농가들의 주장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약품은 주로 봄에 살포하는데 꿀벌이 실종되는 시기는 가을 이후라 시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성 전문가들은 약품의 잔류 효과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기가 굉장히 깁니다. 시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항공방제로 살포된 잔류 농약은 인체에도 유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농지에 뿌리는 농약은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지만 산에 뿌리는 농약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선충 항공방제를 하던 일본도 부작용과 방제 효과의 득실을 따져본 뒤 항공방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산림 농약 살포가 꿀벌 실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대책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항공방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헬리콥터를 이용한 광범위한 살포 대신 드론을 활용한 정밀 살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세계적인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SNS 계정에 음력설이라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새해 인사를 했다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혹독한 댓글 테러를 당했습니다. 설의 기원은 중국이다. 중국설이라 해야지 왜 음력설이라고 했냐는 겁니다. 맞는 주장일까요?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디즈니랜드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설날을 기념하며 올린 사진입니다.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가리키는 곳에는 음력설이란 글자가 걸려 있고 중국어와 베트남어, 한국어로 된 새해 맞이 인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음력설은 중국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중국설이라고 불러야 하며 한국이나 베트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싶냐고 디즈니를 윽박 지르는가 하면 이럴 바엔 서양의 최대 명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코리안 마스로 부르라는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再来个5000年都改变不了，春节是中国年的事实，中国自己的年，为什么要为了老外改名字？ 영국 박물관도 설을 앞두고 트위터 계정에 한국 관련 행사를 홍보하며 한국 음력 설이라 적었다가 중국 누리꾼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음력설이 중국에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것은 맞지만 아시아 각국의 설 문화는 고유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중국은 설날에 빨간색 장식과 폭죽으로 애군을 맞고 만두를 먹는 풍습이 있는 반면 한국은 세배나 윷놀이 문화가 있고 떡국을 먹는 게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은 12간지에 토끼 대신 고양이가 들어가 개묘년인 올해가 고양이의 해입니다. 기원은 물론 중국에서 했지만 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몽골 이런 나라에서 행해지는 각국의 설 풍속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은 그동안 한복과 김치, 심지어 한글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중국설 논란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반한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햄버거를 배달하던 30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현직 의사인 가해 남성은 경찰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숨진 피해자의 지인들은 사실상 살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자정을 갓 넘긴 도로엔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오토바이를 탄 배달 노동자 36살 임모 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42살 홍모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임 씨의 오토바이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에서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홍 씨는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도주하셨습니까? 의사신데 보호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대장외과 전문의인 홍 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병원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10여 킬로미터 거리의 김포 집으로 가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금요일에 다 같이 회식을 하신 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은 하겠지만 다 같이라고 볼 수도 있죠. 행사 때문에 손님에서는.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 사고는 아니지만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임 씨의 지인들은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까지 대리운전비가 비싸야 2만 5천 원일 것이라면서 친구는 신호를 지킨 죄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 미수라며 사망사고, 뺑소니 범죄자들은 선처 없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너무 이제 약하다, 법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유가족분들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이르면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인천의 한 꽃집 화장실에 놓여 있는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변기 바로 옆에 놓여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 화분이 범행 도구로 쓰인 거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이달 초 꽃집의 한 여성 직원은 화장실을 쓰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변기 옆에 놓여있던 해바라기 화분 모양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누군가 휴지 심지를 밑에 받쳐 화분을 높였는데 이상하게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해바라기 화분이 위에 휴지 심지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바라기 조화이거든요. 조화인데 굳이 뭐 창가에 해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바닥에 휴지 심지를 1단도 아니고 2단으로 이렇게.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화분을 들춰봤더니 잎으로 교묘하게 가려둔 검은색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꽃에 아무것도 없어서 의심은 아니지 했는데 화분 바닥을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꽃집 사장인 40대 남성 정모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정 씨의 카메라에선 꽃집의 여성 직원 4명을 2달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심지어 영상 가운데 일부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사진 형태로 500여 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화분이 처음 놓인 건 작년 11월쯤. 사장의 선의인 줄만 알았던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뭐 화장실에 난로도 따뜻하라고 놔주시더니 정성 들여가지고 해바라기 화분까지 갖다 주셨나?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 군데 막 다 갖다 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달여간의 불법 촬영은 치밀했습니다. 정 씨는 수시로 화분을 조정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고성능 카메라로 한 차례에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화분이 난로 옆으로 엄청 바짝 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것도 없었고요. 직원들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엄마를 찾아왔던 6살 딸까지 화장실에 갔다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돼 엄마가 경찰에서 대리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애기 얼굴이 아예 정면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제 거 봤을 때보다 더 좀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경찰은 정 씨에게 같은 전과가 없고 달아날 가능성과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정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상황. 하지만 단순히 고용관계를 넘어 오랫동안 정 씨 측과 교류해왔던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는 물론 보복범죄 가능성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몽을 꾸고요. 또 밖에 나가서는 절대 화장실 이용은 지금 절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에 대한 좀 두려움과 자제를 하게 되고.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뛰어가는 여성을 흰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바짝 뒤쫓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여성이 붙잡히자 남성은 곧바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 난동은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1분 가까이 계속됐는데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남성을 끌어낸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기 가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차들이 와서 이렇게 응급조치하고서 이렇게 실어가. 가해자인 53살 남성은 피해자와 사귀다 작년에 헤어진 뒤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1시간 전에도 남성이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112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알았다고 답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목과 얼굴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막 그래서 다 차단하고 그랬거든요. 경찰에 이제 한번 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피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스토킹 등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2건은 정식 수사로 이어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끝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재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1년간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약 3만여 건.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말은 맞는 거 아니냐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순방 성과가 외교 논란에 묻히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을 여당이 대신 나서서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함께 다녀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귀국 후 첫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UAE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고 격려하는 가운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과거 언론 보도와 5년 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문제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없는 것보다야 뭐 없는 게 훨씬 좋겠죠. 팩트는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다 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강조했지만 이란 발언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UAE 국보펀드에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순방의 성과가 외교 논란에 묻히고 있다는 대통령의 불만을 여당 지도부가 대신 나서서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을 감싸려다 외교가 더 꼬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참모들과 여당이 무조건 잘못을 감싸고 도니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지 안타깝다며 주 원내대표에게
이란 특사를 맡기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인 선원 22명 가운데 8명이 실종이 돼서 해양 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동쪽 148km 해상. 바다 위로 조명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해경 고속단정이 높은 파도를 뚫고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연 45도! 익수자 발견!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내려 바다 위에 떠있는 선원을 끌어올립니다. 구명벌도 발견됐지만 선원은 없었습니다. 구명정 내 수색 결과 요 구조자 없음. 오늘 새벽 1시 47분쯤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홍콩 선적의 6,000톤급 원목 운반선인 진티아노에서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뒤 선박을 포기하고 모두 배에서 내리겠다는 선장과의 위성전화를 마지막으로 교신은 끊어졌습니다. 선박은 그로부터 26분 뒤인 새벽 3시 7분쯤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진티안호에는 중국인 14명과 미얀마인 8명이 타고 있었고 한국인 선원은 없었습니다.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다른 화물선과 함께 승선원 22명 가운데 14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경비함정에서 6명 구조 등 총 14명을 구조하였고 인근에 표류 중이던 구명정 2대, 구명뗏목 3대를 발견하였으나 선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사고역과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야간에도 일본, 중국 측 함정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10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요. 고속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교토 등 간사이 지방에 10년 만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교토에선 열차 15대가 폭설로 멈춰서면서 수백 명의 승객이 열차 안에 갇혔습니다. 승객들은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못 간 채 밤을 꼬박 지새웠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私たちは9時間半ぐらい満員電車で気を配りながら座っている方が順番変わってちょっとでも 나리타시에선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死者1名、災害との関連を調査中の死者2名、軽傷者1名と報告を受けています。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々、被災された方々に心よりお見舞い申し上げます。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시가현과 미해현 사이 고속도로에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차량들이 멈춰섰습니다. 새벽부터 16시간 넘도록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운전자들을 위해 도로공사 직원들이 물과 음식, 휴대용 화장실을 제공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활주로에선 화물기가 미끄러져 작업 차량과 충돌하는가 하면 여객기가 착륙을 못해 승객들이 불안을 겪기도 했습니다. 飛行機が着陸するのに失敗してやり直したんです。上をぐるぐる回ってるもんですから結局1時間以上回ってました。 결항된 항공편은 모두 397편으로 사실상 일본 하늘길은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한 일이 아닌 경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한파와 폭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는 북한의 오랜 요구 사항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을 진두지휘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폼페이오 CIA 국장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공개됩니다. We've also started talking to North Korea directly. We have had direct talks at very high levels, extremely high levels. 김정은 위원장을 작고 땀에 젖은 사악한 남자로 표현한 폼페이오는 첫 대면에서 주고받은 섬뜩한 농담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Very first thing he says is, "Gosh, I'm surprised you're here. As a CIA director, you've been trying to kill me." My response was, "Look, maybe I still am." 진지한 대화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가 웃으면서 탁자를 내리치며 중국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와 달리 정권이 유지될 거란 점을 설득해야 했고 협상이 타결되면 마이애미의 멋진 해변으로 초대해 쿠바산 고급 담배를 대접하겠다는 말도 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는 공개석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s a simple question. So you don't believe. I'm happy to answer today that I'm not advocating for regime change. Yes, Senator. Thank you.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 고민 중이고 이번 회고록 출가는 출마 선언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실제로 출마한다면 당장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모셨던 트럼프를 상대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7번째 태극전사였던 오현규 선수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셀틱은 오늘 오현규 선수의 입단 영상을 배포하면서 이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적료 300만 유로, 우리 돈 40억 원의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적료는 최초 지시액보다 3배, 연봉은 10배가 올랐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싶고 함께 우승컵도 들어보고 싶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 꼭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셀틱은 기성용과 차두리가 활약했던 팀으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하죠. 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정말 설레고 그 선수들이 이루었던 목표 지점들을 제가 더 높이 이루고 싶습니다. 이미 팀 훈련에 합류한 오현규는 이르면 닷새 뒤 스코틀랜드 무대 데뷔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야구 대표팀의 최고참 투수가 된 김광현 선수가 WBC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절 동료였던 에드먼과의 만남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소속팀 훈련 도중 대표팀에 합류하는 일정 속에 김광현은 SSG 선수단보다 닷새 일찍 출국했습니다. 최고참으로 투수진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크지만 국제대회에서 빛났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가 갔던 경기 항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경기든지 다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대표팀 합류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2년 동안 함께 뛴 에드먼과의 재회 때문입니다. So hopefully I can learn a few words and phrases from him and then from KK, Kwang Hyun Kim, who was with us a couple years back. Looking forward to catching up with him again and hopefully he can teach me a few things. 저도 에드먼 선수 빨리 보고 싶고요. 5명, 6명 정도 지금 팀메이트들을 만날 생각에 좀 떨리기도 하고. WBC에서 던질 메이저리그 공인구에 대한 감각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즌 때 공이랑 똑같고요. 대회 기간에만큼은 또 다시 미국 공을 쓰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최근 추신수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표팀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감독님이랑 기술위원회 분들이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광현은 미국 플로리다 SSG 캠프에서 몸 만들기를 시작한 뒤 다음 달 14일 이강철호에 합류합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농구의 허삼부자 같은 축구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을용 전 감독에 이어 두 아들도 FC 서울에서 뛰게 된 건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23세 대표팀 출신으로 FC 서울의 측면 수비를 맡고 있는 이태석. FC 서울 유스팀인 오산고에서 바로 프로로 직행한 이승준.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이자 축구 팬들에겐 이른바 을룡타로 유명한 이을용 전 감독의 두 아들입니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많이. 주변 친구들도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형이 더 닮았어요. 형? 네. 외모는? 외모도 뭐 형이 좀 닮았죠. FC 서울에서 선수와 지도자까지 경험한 이을용 전 감독도 3부자가 한 팀에서 뛰게 되는 특별한 인연이 내심 흐뭇합니다. 내심 기분 좋죠. 태석이도 또 자기 동생이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겠죠. 일단 한번 누구 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형은 측면 수비수, 동생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형 이태석은 태국 전지훈련에서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장난도 치면서 동생의 빠른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진짜 깡따구 하나는 진짜 좋구나. 이 깡따구 하나로 이제 진짜 프로에 가서 보여준다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3년 연속 하위 스플릿을 전전하며 명가 재건이 절실해진 서울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전 경쟁도 쉽지 않지만 언젠가 함께 뛸 날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저희 둘이 같이 뛰는 모습을 보시면은 또 그것 또한 또 다른 재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죽어라 뛰는 거. 그게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팀.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에이전트인 보라스를 선임하고 또 농구장에서 풀그도 만난 이정후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비해 슈퍼에이전트 보라스와 계약한 이정후. 아버지 이종범 코치도 보이네요. 그리고 LA 현지 시각 저녁에 농구장에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즌 함께 뛴 푸이고와 만났는데요. KBL부터 NBA까지 농구도 정말 좋아하나 보네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네, 이 경기에선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펄펄 날았습니다. 몸을 던지는 투혼에 양팀 최다인 46득점을 올리면서 NBA 30개 전구단 상대로 40득점 이상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분데스리가입니다. 미네는 0대1로 뒤진 경기 종료 직전 키미히의 중거리 슛! 그대로 꽂힙니다. 궤적이 예술인데요. 와! 골키퍼가 알고도 못 막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골프 사랑이 남달랐던 베일 선수, 은퇴 후 2주 만에 PGA 투어 프로 안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한파에 이어서 밤사이는 수도권 폭설이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은 보시다시피 눈은 아직이고요. 춥기만 한데요. 하지만 눈이 먼저 시작된 백령도는 5cm 안팎이 빠르게 쌓여서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이 워낙 추워서 눈이 바로 얼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8.5도입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이 한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돼 서해상에 긴 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백령도 부근에 정체하다시피 머물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은 자정 이후에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수도권은 내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강한 눈이 집중돼 출근길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거나 내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최고 10c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 내륙에도 2에서 7cm가량입니다. 눈은 늦은 오후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눈이 올 때는 기온이 반짝 오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부산 영하 5도로 전국이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겠고요.
이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0도, 대구와 광주 4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날이 추워지면서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주말까지도 눈이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 때문에 불편 겪으셨을 텐데요. 내일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